하지만 우리는 곧 일상적인 수준의 행복으로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친구와 싸우고 차가 고장나 수리를 하고 몸에 병이 나면 불행한 기분이 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것은 평범한 일만이 아니다. 평범한 일만이 아니라 대성공이나 큰 재난을 만나는 극단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리 연구가들은 미국 일리노이주의 복권 당첨자들과 영국에서 축구 도박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횡재를 한 사람들은 처음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지만 그런 기분도 서서히 줄어들어 마침내 순간순간 일상적인 행복을 느끼는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는 암이나 중풍에 걸리고 실명을 하는 비극적인 일을 겪은 사람조차도 일정한 적응 기간이 지난 뒤에 정상에 가까운 행복의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원래의 기본 수준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다면 무엇이 이런 기본 수준을 결정하는 걸까? 더욱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행복의 기본 수준을 바꾸거나 더 높이 끌어올릴 수도 있을까? 최근 일부 연구가들은 사람들 각자가 느끼는 행복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쉬운 예 하나는 똑같은 유전 구조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는 함께 성장하든 따로 떨어져 자라든 상관없이 매우 비슷한 수준의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연구가들은 생물학적인 요소가 행복을 느끼는 기본 수준을 결정한다고 믿게 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행복을 느끼는 기본 수준이 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적인 성향이 행복을 느끼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있을지라도 심리학자들은 타고난 행복의 수준과 상관없이 마음을 변화시켜 행복의 느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 이유는 매 순간의 행복이 대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순간에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는 것은 주변 여건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달려있다. 무엇이 삶에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또 만족감의 정도를 결정하는가. 만족감은 우리가 가진 비교하는 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현재의 상황을 과거와 비교해 더 나아진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이를테면 연간 소득이 2만 달러에서 갑자기 3만 달러로 뛰어오를 때가 그런 경우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변치 않는 소득은 아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소득 수준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한 해에 4만 달러를 벌지 못하면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해도 이웃 사람이 그보다 많이 번다면 당신은 자신의 수입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프로 운동선수들은 100만, 200만, 심지어 300만 달러에 이르는 자신의 연봉에 대해 몹시 불평한다. 자신이 받는 연봉보다 같은 팀에 있는 동료 선수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사람들의 이러한 성향은 부유한 남자에 대해 H.L. 맨켄이 내린 정의를 뒷받침한다. 맨켄은 부유한 남자를 자기 동서보다 한 해에 100달러 더 버는 남자라고 정의했다. 이렇듯 우리는 삶의 만족감이 종종 자신을 누군가 비교하는가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소득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비교한다. 자신보다 똑똑하고 아름답고 성공한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역시 시기심, 좌절감, 불행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좋은 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불행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떠올림으로써 삶에 대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다. 심리 연구가들은 많은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의 관점을 바꾸고 자신의 일들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함으로써 더욱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 연구에선 밀워키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의 여학생들에게 20세기 초 밀워키의 극도로 열악한 생활 환경을 보여주었다. 또는 자신이 화상을 입거나 흉터가 생기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고 상상하고 그것을 글로 쓰라고 요구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평가하라는 숙제를 냈다. 물론 이 실험은 여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더욱 만족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버팔로의 뉴욕 주립대학에서 행해진 또 다른 실험에선 실험 대상자들에게 내가 뭐뭐뭐가 아니라서 기쁘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라는 숙제를 냈다. 이 실험을 5번 반복해서 받고 나자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의 삶에 전보다 더 많이 만족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또 다른 실험 집단에게 내가 뭐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는 문장을 완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에는 실험 대상자들이 자신의 삶에 더욱 큰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실험들은 우리가 자신의 관점을 바꿈으로써 삶에 대해 더 많이 만족할 수도 있고 더 적게 만족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행복한 삶을 사는 데는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달라이 라마는 말한다.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불교에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와 세속적인 만족, 영적인 성장, 깨달음이 그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탈이나 깨달음처럼 종교적이고 영적인 열망은 잠시 제쳐놓고 세속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생각해 봅시다. 세속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으로 여기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는 또 다른 것은 물질적인 편리함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뤄놓은 재산입니다. 여기에 덧보탤 수 있는 것은 친구나 동반자를 갖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충만한 삶을 즐기기 위해선 정신적인 교감을 주고받고 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의 상태가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건강과 재산을 남을 돕는 일에 이용한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물질의 편리함이나 성공이 가져다 주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자세와 자기 안의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길게 볼 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데 아주 작은 영향만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미움이나 강렬한 분노를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해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마음은 행복의 요소 중 하나를 파괴합니다. 또한 당신이 정신적으로 불행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몸이 아무리 편안해도 별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면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매우 값비싼 물건들을 갖고 있을지라도 분노와 미움이 들끓는 순간에는 그것들을 던져서 깨부수고 싶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당신이 가진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물질적으로 매우 발전한 나라들이 많지만
그곳에 사는 많은 이들은 그다지 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라는 아름다운 겉모습 밑에는 정신적 불안이 깔려 있고, 그런 마음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주어 쓸데없는 싸움을 벌이게 하고 마약이나 알코올에 빠져들게 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자살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질만 갖고선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나 충만감을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친구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심한 분노와 미움을 느낄 때는 아주 가까운 친구조차도 어쩐지 냉정하게 보이고 멀게 느껴지고 귀찮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신이 어떤 상태인가가, 다시 말해 마음이 어떠한가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명상해야만 합니다. 영적 수행은 일단 제쳐놓더라도 세속의 관점에서 날마다 행복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수록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달라이 라마는 내가 그것들을 이해하기를 기다리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감각하고 냉정한 마음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은 사랑과 자비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마음에는 무척 예민한 느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에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내면의 수행이 뒤따르지 않는 한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편안한 환경 속에서 지내더라도 당신은 자신이 말하는 기쁨과 행복을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내면이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행복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갖가지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변함없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달라이라마를 만나기 위해 호텔 주차장을 지나다가 나는 신형 토요타 승용차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오래전부터 그런 차를 사고 싶었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와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차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서양 문명 전체가 물질을 얻는 일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린 새로 나온 물건이나 최신형 차를 사라는 광고에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광고의 영향을 피하기는 사실 무척 어렵지요.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욕망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욕망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나는 욕망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욕망들은 긍정적입니다. 행복을 위한 욕망,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욕망, 그리고 세상을 더 조화롭고 인간애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려는 욕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욕망들은 매우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부터는 욕망은 이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문제를 일으키지요. 난 가끔 백화점에 들르곤 합니다. 난 백화점 구경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물건들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욕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먼저 이런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 난 이것을 갖고 싶어. 저것도 필요해.